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미국 정부의 일방적 통상 압박에 대해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 결의안 채택이 어제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보복 관세를 이야기했고 세이프카드는 발동을 했고 철광 관세는 고관세는 예고를 한 데 이어서 애초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던 사드 포대 비용, 운용 비용, 전략자산 파견 비용은 방위비 증액 역시 일방적으로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GM의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해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소식 듣지 못했을 거라며 자랑하고 있죠. 한미동맹은 미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 안전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압박해도 쟤네들은 꼼짝 못하겠지 하는 미국의 볼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이미 한미동맹에 대한 존중 따위 안중에도 없고 대놓고 무역에서 동맹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보복 대응을 하자 이것도 아니고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자는 것도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뺨을 맞아도 화를 내기는커녕 미국이니까 또 때릴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게 보수의 가치인가요? 그런 보수는 필요 없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이럴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보수라고 하는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정치 세력이 이런 사태 그동안 이제 한미동맹 이 말로 다 통했는데 그 말 하나로 안 통하는 사태가 온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상대방이 한미동맹 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맹 아니다라고 말할 때, 예? 이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건 내부 총질을 하는 걸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 친북 정권이라서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든가. 친북 정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뉴스공장에서도 한 3, 4주 전쯤에 저희 다뤘지만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여기서부터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거 미국 월풀사가 이명박 정부 때 제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WTO 제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월풀이 다시 박근혜 정부 때 세이프가드 신청해서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먹인 거거든요. 이거 다 이 친북 정권이라서 그랬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다 친북 정권이라서 미국이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보수 집권할 때 다 시작된 겁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중간선거 때문에 더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어제 저희가 다뤘지만. 네, 내년 11월, 올해 11월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외교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트럼프 탄핵을 막거나 트럼프 제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미국 사정이지. 여기서 갑자기 친북 정권이 왜 나옵니까? 이렇게 국익이 문제될 때는 원래 보수가 더 강경한 거거든요. 만약에 GM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돈을 보조해 줘야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하면 보수가 더 많이 반대해요. 성향상. 근데 우리 정치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를 근거로 자신들이 보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형님인 게 보수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가늠저가 되는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보수의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가늠저가 되는. 자, 한동안 계속되겠네요, 이거는. 첫 번째 워낙 큰 뭡니까? 이슈여서요. 예. 예, 하지만 다스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강경호 현 다스 사장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강 사장은 2009년 6월부터 이상은 다스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에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다스 사장으로 취임했다라고도 진술했고요. 또 다스 사장 취임 이후에도 칠권이 전혀 없었고 인사 등 주요 사항은 이시영 씨가 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이어서 이제 발음 꼬이는 거 저희가 한번 모아가지고. 네. 또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네요. 예. 네, 그러네요. 예. 네. 다스 사장은 바지 사장이다. 뭐 그런 얘기고 이때까지 쭉 그래왔죠.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뚝이 무너지고 예, 그 뚝을 버틸 힘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제
각자 도생하는 것이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남았어요, 사실상. 네, 그렇죠. 정말 혼자 남았습니다. 네. 김성우 전 사장도 그렇고요. 또 이동영 부사장도 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병모, 재산관리인이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병모 씨가 구속될 때 그 영장에 다스 실주주 이명박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우리가 뉴스공장에서 6개월 전부터 다스 누구 겁니까? 그 질문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또 처음으로 검찰이 여기 답을 한 겁니다. 예, 실주주 이명박 이렇게 답을 한 것이고, 예. 네, 검찰이 실소유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정되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사실 많은 언론들이 여전히 추정되는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여기다 썼다는 얘기는 자신 할 만큼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신 할 만큼 수사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혐의 입증했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가지고 구속됐잖아요. 예,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다시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김경준 씨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경준 씨가 지은 죄는 죄고 주가조작 죄죠. 예. 이제 김경준 씨가 그 가운데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죄인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죄인이다. 근데 그 주장 중에 BBK 투자할 때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28년 전 얘기입니다. BBK 투자할 때 18년 전이군요. 18년이 아니라. 190억 투자하는데 30분 만에 결정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연을 들어보면 김경주 씨는 당시 다스의 김성우 사장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니까 돈 주더라. 이게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물론 지난 18년 동안 인정 안 됐죠. 이 주장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연결되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 조작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돈은 그 돈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에 쓰인 돈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허락이나 개입 없이는 쓸 수 없었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이 주가 조직이에요. 네, 김경준 씨는 그걸로 실형을 살았거든요. 꽤 오래 살았습니다. 10년 우리나라에서만 10년 가까이 살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왜 악질적이라고 하냐면 액수는 이거보다 큰 게 많죠. 4대 강도 그렇고. 근데 가장 악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BBK 사업은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손실을 보게 생겼어요. 그러면 사업하다 실패하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이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 본전이 너무 가까운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본전 의식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다스 대납, 삼성의 대납, 돈 남은 거 미국 가서 받아오라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10억까지도 챙겼습니다. 챙기려고 했죠. 네. 네. 자기 돈이 아닌데, 준 건데, 남았는데, 그냥 그쪽에서 남아서 준 거면 받죠.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따져가지고. 어쨌든, 본전 의식이 어마어마한데, 이때 발동이 돼요. 주가 조작을 해서 본전만 찾은 게 아니라, 이때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자기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실패했구나. 하고 손실을 보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 조작에서 본전을 찾을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남기려고 한 겁니다. 아예. 이거 상상이 사기를 이런 마인드는 상상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0명한테 1000억 원 손해를 입히고 그런데 나중에 아마도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140억을 못 돌려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 욕심 때문에. 다 본인 욕심 때문이에요. 누구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어서 맡고 있었던 거고요. 예. 자, 다음 순요. 네, 이명박 정권 말에 당시 청와대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시 계획을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PPP라는 청와대 문건인데요. 이 내용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도요, 다스 상속 문제가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예. 삼성의 승계 문제.
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 상속과 승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 삼성의 고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청와대를 아예 사유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다스 이제 문제 대놓고서. 그렇죠. 예. 예. 이건 뭐 뉴스공장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청와대가 이 상속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 하는 걸 입증하는 문건이 또 나온 거죠. 예. 자, 다음 수는요? 예, 또 다른 문건 내용이 있습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재단의 구속영장에 쓰인 혐의인데요. 이 사무국장이 불법으로 보관하던 청와대 문건이 발각됐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관리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정원 또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이요.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참 궁금하네요. 3월 13일자가 뭐길래. 네, 2010년 3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3월 13일자가 뭐길래 그 문서들을 당시에 부속실 행정관이 별도로 건넸을까요? 네, 퇴임경에 줬다라는 건데요. 그 당시가 바로 직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요. 저는 이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뭐 이런 거 말고 왜 하필 그때 문서를 빼갔을까 궁금합니다. 내용이 궁금한데 이게 이제 1급 혹은 2급 하여튼 안보 기밀일 테니까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굳이 이걸 빼간 이유가. 뭔가 나중에라도 챙길 것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문서 중에 이걸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요. 굉장히 좀 존재 위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때 당시에 그러니까요. 그걸로 고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국가기록원이요. 다 청와대 주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건 다 알겠는데 뭐였을까요, 내용이? 그게 궁금합니다. 자, 앞으로 나올래나?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취소해서 불발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각으로 20일에 실은 기사 내용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 중이었던 펜스 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여정 등을 만나기로 했지만 회동 2시간 전에 북한 쪽에서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펜스가 미국 가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상당히. 그리고 북한과 외교전에서 졌다. 이건 외신들의 뭐 대체적인 평가였고, 미국 가서 뭐 했냐, 아니, 한국 가서 뭐 했냐, 이런 비판 강도가 미 국내적으로도 높았고, 다른 나라의 평가들도 완패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펜스가 디펜스 하는 거죠. 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언론 그렇죠. 플레이를 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사실상 내용을 알려준 건데요. 자기가 가서 직접 얘기한 거 이랬다고. 근데 이게 이런 거 공개 안 하는 거거든요, 원래. 네, 외교적으로는 불문율이라고 예.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마크 접촉을 공개해버리면 다음 마크 접촉을 어떻게 합니까? 다 공개될 거라고 생각해서,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미국 특히 펜스 쪽에서의 디펜스일 뿐이다. 여기에는 굉장히 라임이 살아있네요. 펜스의 디펜스.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니까 괜찮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버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펜스의 디펜스 버전인 거예요. 예. 원래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싸워도 각각 자기 입장이 완전히 갈려요. 그냥 미국의 펜스 입장을 일반적으로 기정사실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쪽에서는 이렇게 디펜스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도, 예, 북한이 취소한 이유가 펜스. 직전에 탈북자를 만나고. 그렇죠. 예. 펜스 부통령이 일부러 직전에 탈북자를 만나서 자국민을 고문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직전에. 이거 참 촌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만나기 직전에 콴타나모에서 나온 죄수를 만나가지고 고문당했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고문당했죠. 미국도 고문하는 정권이라고 하고 이라크 가가지고 미군들이 성폭행했단 말이죠. 그 감옥에서. 그런 걸 굳이 그 사람들 불러서 피해자 가지고 얘기해봤어. 하면 이거 만나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굳이. 예.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서. 기왕에 이제
넘버 투끼리 만나자고 하는 건데 이미 알고 왔다는 거잖아요. 더더욱이. 네, 이미 2주 전에 정해진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저쪽의 일방적인 디펜스고 그 말을 다 맞다고 치더라도 참 촌스럽게 못했어요. 예.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네, 위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 노동신문도 관련된 내용을 냈는데요. 명색이 부통령이라고 하는 펜스가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조국을 반영한 쓰레기들을 만났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은 또 북한 주장을 하겠죠. 예. 근데 우리는 입장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네,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있지 않은데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뭔가 긴밀하고 내밀한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란 말이죠. 오갔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펜스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도 몰리니까 국내에서 비단 여론이 있으니까 디펜스하고 나온 거예요. 관례를 깨고. 예, 펜스의 디펜스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 관련자들 물먹이는 거거든요. 다음에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다음 뉴스 뭡니까? 네, 미국 GM이 군산공장 철수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1조 원 이상 지원, 세제 혜택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과거 전력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럽과 호주 등에서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빌미로 정부를 압박해서 구조조정 비용 전가했던 GM의 과거 인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라는 겁니다. GM은 이거 도사예요, 도사.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도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이런, 이슈를 치고 나오는 시점입니다. 각 나라의 무슨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이럴 때 직전에, 우리도 시기를 중심으로 보면 딱 그때예요. 우리도 역시, 지방선거 때, 그 여론 때문에 지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때를 쓸 때, 때를 쓴다고 그냥 꺼져. 이러지 못할 타이밍을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철저하게 선택해서 치고 나온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설 직전 여론이 중요할 때. 그리고 지금 뭐 4월 달까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방선거 직전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떻게든 민심 위반되지 않을 정책을 내놔. 뻔히 알면서도 철저하게 그런 거 잘, 타이밍을 잡고, 더 얄밉죠. 스웨덴 그런 사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 네, 모든 언론들이. 사고공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돈 다 줬는데, 떠나요. 자기들 다 먹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1, 2년 혹은 3, 4년 더 끌 수는 있지만, GM이 그냥 떠나겠다고 하면 아무도 못 말리고 또 떠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떠나도 상관없다. 우린 추가 투자 없다. 라고, 해서 후속으로 예를 들어서 그 회사를 판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직업 안정 대책 자금이 들어간다든가 그 비용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벌려고 국투자금을 투입하는 거하고 냉정하게 비교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렇게 볼모로 잡고, 예. 목줄을 흔드는 것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GM의 이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운명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줘도 자기들 떠난다는데요, 사기업이. 그거 어떻게 말려요? 말릴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저런 조항을 안 낸 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도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떠나고 싶을 때. 사기업이니까요. 게다가 지금 이 GM이 우리도 당신들도 투자하라고 하니까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실제 돈을 넣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 한국 GM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투자한 셈 치겠다는 거거든요. 돈 한 푼도 안 넣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생돈을 늘어오는 거고 자기들은 빚이 있는데 그거 털어낼게 이런 의미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게다가 그 빚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계속 얘기했듯이 쥐어짜가지고 현금 가져가서 생긴 거거든요. 빚을 만들어 놓고 그 빚을 까줄게 이런 거예요. 돈을 하나도 안 넣고. 얄미움의 극치입니다. 진짜. 불법은 아닌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박박 긁어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1조 원을 더 투입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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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원을
싫음 말고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딱 타이밍이 지방선거 직전이다. 이런 것도 다 계산된 거다. 자, 이 뉴스도 계속 나올 뉴스네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높은 이율로 관세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업부양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무역 분쟁만 초래한다라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뭐 비판은 있겠지만 트럼프는 이런 거 따질 때 미국 내 비판이라든가 또는 뭐 동맹국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 따질 형편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어제도 저희 한번 다뤘지만 지방선거에서 망하면 망합니다. 트럼프는. 예. 탄핵 위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지금 그 상하원이 다 민주당으로 바뀌면 지지율도 어차피 역대 최한데 망해요, 망해. 그러니까 지금 남 쳐다볼 형편이 안 되는데 여기다 대고 무슨 뭐 국내 보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에서 이게 친북 정권이라서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자기 살 길 찾느라고 하나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 얘기 잠깐 할까요? 네, 어제 한성숙 대표가 행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뉴스 배치와 댓글과 관련해서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네이버가 뉴스 댓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요. 댓글 서비스를 바꾸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는 네이버도 이제 지금 들끓고 있는 예, 뭐 예를 들어 댓글 정책이라든가 뉴스 배치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예, 모르는 바가 아닌데 댓글에 대해서 매크로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도 얘기했고 다른 뉴스에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할 때처럼 지금 네이버의 댓글은 매크로가 작동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댓글 전문가로서 댓글 전문가 생활 20년 그리고 이제 시발단을 잡아낸 지 10여 년 댓글 전문가로서 하는 말인데 거기는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대규모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한성숙 대표도 어제 그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치 관련 기사에서 특히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작되는 건 명백한 겁니다. 명백한 건데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누가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진짜 주제거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가죠. 네. 지난주에 제가 그 주제가를 남가요 주제가라고 잘못 말했는데 남가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시간 하고 났더니 주변 반응이 어떻던가요? 너무 점잖하게 한다 그러던데. 점잖하게 한다. 나경원 좀 혼내주라고. 아니, 이렇게 야당 탄압을 하는군요. 혼내주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은 송 의원님하고 한번 하고 났더니 뭐라고 주변에서 그런가요? 뭐 저는, 엊그저께 이제 저희 동네 분들이 듣는다 그러셔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네. 그냥 소신 있게 말씀하시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던데요. 그 방송은 좀 그런데요. 거기에 나가서 소신 있게 말씀하시대요.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공장장님이 편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하셨나요? 그분들이? 저희 주민들은 참 품격이 있으십니다. 저희 동작구 주민들. 자, 네. 품격 있는 분들만 만나시나 보죠, 따로? 저는 어디서나 어느 때나 누구나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이트 1라운드. 최근 통상압력이나 뭐 그다음에 GM 뭐라고 그래야 될까 폐쇄 결정 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 GM부터 한번 얘기 다뤄보죠. 네. 혹시 의원님이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경원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영길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GM 자동차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오늘 산자부 장관과 이제 그 GM 대표가 만난다 그러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GM이 본사가 GM 코리아한테 주고 있는 27억 달러 부채를 출자로 전환시키고 네. 추가로 28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신차 2개를 창원과 부평공장에 배정해서 50만 대 물량을 유지해 주겠다라는 건데 그와 함께 우리 이 한국 산업은행에 추가 출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전제로서 실사가 필요합니다. 예. 노사 양측 간의 지금 불신이 뭐냐? 지금 의도적으로 GM 본사가 GM 코리아의 적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부품을 비싸게 공급하고 네. 또 ISP라고 인터내셔널 서비스 퍼슨이라는 임원들이 한 100여 명 와 있다는데 최저비 월급이 5억이면 그것만 해도 500억입니다. 그다음에 로열티를 가져가고 R&D 비용으로 해서 개발된 차의 소유권, 지적 무역 소상권도 본사가 다 가져갔다.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추가 출자를 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실사의 동의를 지금 한다 그러니까 그 실사를 기초로 그린필드 투자. 단순히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수준을 넘어서 추가 출자를 확실히 한다면 여러 가지 같이 대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추가 출자 문제도 저희가 좀 더 봐야 되고요. 저는 이 GM 사태를 보면서 결국 본사의 부실 경영 플러스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낮은 생산성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낮은 생산성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죠. 특히 이제 GM 본사는 지금 GM 코리아로부터 뭐 아까 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R&D 비용으로 매년 지금 6천억씩 가져갔다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양쪽이 다 저희가 GM을 실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결국 노사 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협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가 자구책을 먼저 내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 굉장히 사실은 GM에 대해서 저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역시 노조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양쪽의 책임이 다 있다는 겁니다. 노조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뭐 예컨대 군산공장에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에 7일 일하고 다 받아가고 뭐 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잘못해서 성급하게 개입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에 결국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잘못해서 이 GM 코리아의 어떤 구조적 변화 없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사도 필요하고 그 GM 코리아의 지금 현재의 경영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 플러스 저는 여러 가지 이러한 비슷한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철수하려고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다른 해외 사례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르노 자동차의 스페인 공장 철수 당시에 근로자들이 임금 동결하고 했던 그런 노력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P&G사의 철수 과정에서 일본 노동자들이 투쟁하거나 파업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가서 본사를 가서 설득해서 경제 논리로 설득해서 생산성을 높였던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결국 양측이 다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렇게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 우리 홍준표 대표나 일부가 이것을 마치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엇박자 때문에 보복으로 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GM 코리아 군산공장 폐쇄가 자기 공이고 이걸 가지고 디트로이트로 공장을 일자리를 가져온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친북 정권이라서 철수했다는 얘기 주장도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홍 대표 말하고는 좀 다른 거죠, 누가 하셨는지 생각이.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한미 간의 통상 충돌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내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미 FTA는 재앙이고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를 뺏는 것이고, 그리고 세탁기는 산업 파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미국에 갔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을 때 미국의 조야에서는 이 통상 압박의 제1 타겟은 한국이라는 것이 아주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죠. 예컨대 이제 통상본부만 전혀 해도 준비를 지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해서 환율 지정 재당수도 우리가 잘 이겨냈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일보로스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나름대로 누구 만나고 오셨어요? 일보로스 상무장관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가서 만나고 오셨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라는 보수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항상 비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비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데. 아니 왜 이거는 국제사회는 서로 간의 여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진정한 보수 정당이 나온다면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고 오직 했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로 비판했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같이 우리 여야가 목소리를 해줘야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정부한테 공격하기 전에 정부의 잘못도 지적해야겠지만 먼저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안보하고 통상은 분리해서 결연한 대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저희가 듣기에는 속 시원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실익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준비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 통상본부 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예를 한번 보시죠. 일본은 이번에 철강 수출국 철강을 미국에다 수출을 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53% 관세죠. 에서 빠졌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느냐? 미국이 일본을 제외한 이유는 미국이 이제 철강 수입을 갖다가 높은 관세를 붙여서 규제하는 것의 이유가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를 하면서 그 12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에 대해서 제외한 이유는 동맹국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하는 것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일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시켰습니다. 네, 그건 좀 결국 뭐냐 좀 팩트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데요. 아니요. 확인해 보세요.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365만 톤이고요. 일본이 수출한 게 170만 톤이에요. 우리가 2배를 더 많이 수출합니다. 아까 일본이 더 많이 수출하는 건 잘못된 일본이 철강을 우리 대한민국 일본에 비해서 2배가 넘게 수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수출 증가율이 우리가 40%가 늘었는데 일본은 2%가 줄었습니다. 자, 일본이 철강 관세 미국에 수출하는 게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2배를 수출한다니까요. 일본이 철강 관세 폭탄에서 제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제외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일본의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아직 확정도 안 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중에 그냥 한 그 가지 상공부가 백악관에 제시한 세 가지 안 중에 하나이고요. 세 가지 안 중에 하나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4월 11일 날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결정도 되지 않았고 세 가지 안 중에 하나인 걸 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논란을 피울 게 아니라 이것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하는 게 지금 단계에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365만 3,934톤을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비해 2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 40%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 우리가 제품을 50만 톤 정도를 수입해서 우리가 그쪽에 수출한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도 왜 논란이 되고 일본은 빠지고 한국은 들어갔냐 이것이 무슨 정치 외교적인 실패다 이렇게만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 산업상이 그렇게 발표하신 거 읽어보셨습니까? 세코 히로시게 만나봤어요. 아니 근데 이걸로 통화하셨습니까? 자꾸 만나봤다는 얘기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일본이 만나봤어요? 이걸로 서로 싸우잖아요. 일본이 여기서 제외된 이유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미국 측에서 했다고 발표했던 거거든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자민당 국회의원이고 그분도 자기를 활용하는 말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잘 보세요.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대응하자.
이게 그게 과연 트럼프의 말입니다. 아니 트럼프의 말이에요. 그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 우리가 그 논리에 갔을 때 네.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통상에 대해서 결연한 대응을 한다고 하셨는데 WTO도 우리가 예전에 이미 LG하고 삼성이 세탁기 관련해서 관세 폭탄 맞고 그리고 WTO에 제소해서 3년 후에 승소했는데요. 그동안 뭐 손에 전혀 배상받을 방법이 없고요. 미국이 그다음에 지키지도 않아요. WTO의 결정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WTO에 제소하고 한다고 해서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2년도에 물론 그 조치를 승소한 사례가 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승소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연한 대응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측이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연한 대응 안보와 자세와 함께 또한 협력과 근데 사실은 협상이 안보의 양쪽으로 필요한 엇박자가 결국은 통상에 있어서도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전혀 더욱 그렇게 생각이 촉진하고 않습니다. 있다라는 예를 것을 들어서 저는 강조하는 GM 코리아 겁니다. 문제도 호주나 영국의 오펠 다 우리가 철수했는데 영국과 호주가 미국의 강력한 안보 문제고 안보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리로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건 GM 코리아 얘기고요. 네, 지금 GM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통상 압박을 말씀을 통상 드리는 겁니다. 압박이 문제도. 결국은 미국의 통상 압박 문제가 통상 저희가 압박은 안보에 오히려 있어서 엇박자를 11월에 하니까 미국의 동맹에 대해서도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야 돼요. 오늘 야단하라 그러셨다고 계속 지금 말을 서로 잘 안 들릴 것 같이 돼 저는 이 버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미국의 모든 NIT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비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주의 가치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거 리카르도가 나오면은 꾸짖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를.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이런 대통령이 식의-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는 우리 정부에 그것은 대해서 이럴수록 이야기를 하는 자유한국당이 겁니다. 한 목소리로 트럼프의 보수주의 가치 위반을 지적해 줄 때 그런다고 해서 우리 바뀔까요? 나라의 통상 교섭력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대응?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지만 저희는 생각하기에 지금의 정부의 진단과 처방은 잘못됐다고 그럼 보는 어떻게 해야 거죠. 되는 건지 들어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 대해서 so-called,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소위 동맹이라고 불리는 한국 이런 식으로 그건 표현을 한국뿐만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so-called ally는 다 포함됐어요. 재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아니, 말입니다. 그 한국만 지적한 게 한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아닙니다. 그거는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이 같이 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대해서 so-called ally라고 한 아니요, 것을 알고 그때는 있습니다. 그 한국, 문장을 중국, 일본을 보면 얘기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근데 다 포함된 어쨌든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보의 엇박자가 통상의 이러한 불리함을 촉진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일본이 지금 안보의 자신들은 엇박자가 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자유한국당의 주관적 해석이지. 지금 견해라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일부가 아닌 이상 미국과 100% 이해가 일치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100% 생각이 이해가 차이가 있는 것을 일치하지는 조정해 않죠. 가는 것을 그런데 마치 엇박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권을 아니죠. 포기하는 행위죠. 지금 엇박자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 아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똑같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지금 북한 트럼프랑 문제에 합의된 있어서 거는 북핵 맥시멈 문제에 플레이에서 있어서 압박을 하면서 대화를 유도자를 지금 사실상 서로 역할 분담으로 잘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런 인식이 저는 엇박자라고 보입니다. 글쎄요, 과연 지금 역할 분담을 사실상 제대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냐. 되고 있습니다. 잘 저는,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 부분도 있어서. 맥메스터하고 지금 CIA 또 맥메스터 만났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여당 되면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북미 대화도, 이게 북미 대화를 이제 억지로 추진하다가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닙니다. 미국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포스트에서 다 북같이 지금- 만나기로 합의를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하고의 북한 측이 왜 깼겠습니까 결국? 그렇죠. 왜 깼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미국도 북한과 결국은 대화를 할 의지를 가지고 와서 2시간 전에 취소한 게 아쉬운 게 있지만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니, 이걸 만들어 주려고 계기를 만드는 게 정말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네. 북한은 미국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통남 복미 정책, 의 정책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저는 경고의 메시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깼지만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 통남 복미인데 왜 코리아가 이제 운전자가 됐는데 왜 그걸 칭찬을 해줘야죠. 이거 안 하면 또 패싱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고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잘 만들어냈어요. 현재 상황에서 아직 이제 이방카가 오시고 또 누가 북에서 대표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시도와 2시간 전에 비록 취소돼서 아쉬웠지만 이런 시도가 양측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모습이고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저는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상회담의 여건이 성숙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과연 말입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근데 이 여건 성숙이 어느 쪽을 상대로 한 여건 성숙이냐.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의 양보가 없는 우리가 가장 큰 원칙이 뭡니까? 북미 대화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장 큰 원칙이 비핵화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칙은 핵폐기인데 예컨대 대화의 테이블에 앉는데 뭐 저 실험 잠시 중단하고요. 이런 것을 여건 성숙이라고 보시면 큰일 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미국이 저는 펜스 부통령 측에서 이러한 북미 대화가 북한의 반대로 북한이 무산시킨 것으로 깨졌다 하는 것을 알려준 이유, 그것을 사실상 밝힌 이유는 앞으로 여건 성숙에 있어서의 우리의 원칙은 확실한 핵폐기이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워싱턴 합니다. 포스트가 취재해서 말한 것이고요. 그것은 펜스가 그동안 너무 비시사적으로 좀 속 좁게 행동했다 이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 하려고 저는 나온 면이 또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상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의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종의 삽바 싸움의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잘 중재해서 한쪽으로는 북핵 경제 병진 노선이 불가능하다. 비핵화로 가지 않는 이상 남북 대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부드럽고 간접적으로 양측에 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거잖아요. 여건 성숙과 우물가에 숭늉 찾지 말자. 이 두 가지 비유가 정확하게 균형된 모습으로 문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말씀했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잘 조정해낼 것인가. 잠시 저는 졸 뻔했습니다. 가장 큰 원칙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비핵화 부분, 핵폐기 부분에 대한 그 원칙을 잊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저는 송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면 지금 이제 끝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이 없는데 사실은 이 정부가 대화를 추진하면서 핵폐기 부분을 갖다 잊어버릴까 하는 거고요. 결국은 안보하고 통상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게 한미 간에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우리 정부 공격하지 말고 트럼프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라고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마디 하면 10초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거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MB도 그런 말 잘했잖아요. 그런 말을 한번 해주는 것이 우리 보수 정부가 정당의 먼저 잘 바뀌어야. 정치 구단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 현 의원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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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하신 거 아닙니까? 법적 조치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거죠. 예. 이제 맞았군요. 이 강용호 다스 사장이 네. 어제 다스는 MB 것이다. 예,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맞았어요. 일생 처음으로 맞힌 겁니다. 일생 처음으로 맞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거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주적 발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경필, 네. 안철수, 네. 두 분이 만난 사실을. 만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일자를 또 저를 고발하면서 뭐 특정했더라고요. 네. 저는 그 일자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 두 분으로부터 들은 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이 사회적 지위가 확실한 분이 저에게
그 두 분의 대화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 많이 당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 하면은 승소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아직 안철수 대표는 그런 면에서 네.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하지만 아주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을 꿈꾸면서 네. 그런 거 가지고 법적 대응하고 고발한다고 하면은 만약 서울시장 당선될 리도 없지만은 당선되더라도 서울 시민 매일 법적 조치 고발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 요약하면 남경필 안철수 두 분이 만났는데 대화 내용 중에 주적이 홍준표냐 문재인이냐 물었더니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다. 홍준표가 아니라 대표가 아니죠.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 만났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만나긴 만난 거죠. 예.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안철수 대표에게 남경필 지사가 주적이 문모 민주당이냐 예. 홍모 한국당이냐 이렇게 물었다겠지 저는 문재인 특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고소할 확률도 많으니까 말씀 조심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든. 아니 거기에 대해서 문모라고 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 그렇게 들으신 거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똑같은데 예. 안철수 대표께서 자기는 주적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예. 남경필 지사는 자기는 주적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는다.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다. 네. 대한민국 정치인 국민들은 주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도 없지만은 한 번도 안 써본 적도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 SNS에 안철수 대표가 TV 토론에 나와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라고 하니까 북한이다.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안 썼다는 얘기겠죠. 그날 안 썼다는 거겠죠. 그날. 그러니까 저는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믿을 만한 네. 그 두 분과 대화의 내용을 한 사람이 그분한테 얘기해 준 것을 그분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전원을 해주신 분이 표현을 주적이라고 표현하며 전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화는 주적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싫어하는 혹은 뭐 가장 뭐 이겨야 될 대상 이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지만 전해주신 분이 주적이라는 그것도 표현을. 이렇게 썼을 수 있지만은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옳죠. 그분은 어쨌든 주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걸 전달해 주셨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느냐 그 내용인데 내용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발언했다는 거죠. 그런 거죠 내용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예. 모 신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는 바미당이 창당할 때부터 예. 한국당과 보수 대연합 야합한다. 결국은 그렇게 될 예, 것이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미당에서 한국당과 단일화할 것이다. 예.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예상 실제로. 보도가 있었죠. 예, 예상 보도가. 예. 근데 정치권의 보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면은 또 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당연히 안철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그러니까 그 전에 두 분이 두 번 만나서 그러한 얘기를 나눴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했을 뿐이에요. 굳이 왜 두 번이나 지금 시점에 만나서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느냐. 나중에 연대 가능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뭐 안면을 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뭐 그 만난 시점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 지금 특별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고 바미당에는 경기지사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인천시장 얘기도 하지만은 그 인천시장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은 얘기만 합니다. 들은 얘기. 혹시 이렇게 공장장하고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그 말을 전해준 분이 혹시 재확인해 주셨습니까? 아,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재확인. 제가 지금까지 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 번도 그 중간에 낀 분. 기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죠. 한 번도 사실이 없습니다. 아닌 것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만약 맞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국회에서 질문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또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5년간 당했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겼죠. 무죄로 네. 되셨죠. 예. 만만해 저축은행 수없이 당했어요. 예. 그때마다 다 이기긴 하셨어요. 때까지. 예. 이것도 자신이 있으신 거죠 지금. 지금 검찰에 고발됐다가니까 예. 검찰에서 기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뭐 혐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검찰에서 판단할 거니까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원을 해주신 분이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든가 혹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물증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예.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천성만 검찰총장을 낙마할 때나 여러 그때 김태호 총리, 신용카드 가지고 김태호 나오죠. 총리, 예. 대법관 후보자들, 심지어 민간 사찰, 총리실 그러한 것도 배추 덩어리라도 하나 물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과히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염려는 안 합니다 저는. 네. 오랜 세월 이런 일을 겪어오셨고 다 헤쳐오셨기 때문에 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있습니다. 팔자에 좀 관제수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예를 들어서 그 주적 표현은 제쳐놓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이제 라이벌이 아니잖아. 이쪽은 이제 대통령을 더 할 수도 없고 끝났는데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까? 본인이. 제가 쭉 얘기를 해보면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양보한 네. 이후 거기서부터입니까? 거기서 그렇게 5년 상당히 전부터?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년 전부터. 사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문모닝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서 치열하게 하더라도 국민이 결정해서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 우리 야당의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털고 갑니다. 그런데 원래 안철수 잘하시죠. 대표는 좀 네. 꽁 해가지고 안 털립니까 그게? 안 털려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계속? 섭섭한 얘기만 자주 하더라고요. 또 고소하려나? 하도 고소를 좋아해가지고. 그분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되면 안 된다니까요. 국민들 자꾸 고소하면 되겠어요? 국민들은 고발하면. 고소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 대연합이 어떤 식으로든 있긴 있을 것이라고 생각 계속 하시는 거고요.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리고 사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바미당과 네. 한국당이 단일화하면은 결코 민주당도 쉽게 봐서는 안 된다. 또 민주당 측 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거기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선거는 오만하면 집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네.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도지사로 사실상의 단일화를 하고 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을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바미당은 후보를 안 내고 자유한국당 후보인 남경필 지사만 나가고 서울시장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이 안 내고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바미당 대표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1대1 구도가 되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표가 몰릴 테니까 한쪽으로. 네. 그리고 지금 보수의 반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렇죠. 저는 지금 이렇게 보는데 평창 예.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은 예. 엄청난 저항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겠죠. 선거가 이제 임박했으니까요. 예, 아니 임박한 것도 임박하지만은 저는 수십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민생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보십시오. 또 통상 압력으로 대기업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력도 그렇고 하여튼 경제적으로 압박도 올 것이고 이제 이걸 안보 문제하고 뒤섞어서 한미동맹이 잘 안 된다는 이제 뭐 공격도 이미 있기 시작했고요. 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홍준표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다. 뭐 이미 흔들려고 하는 시도는 있죠. 그래서 중진회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자꾸 얘기지만 홍준표 대표는 녹록한 분 아니라니까요. 물론이죠. 거기를 이렇게 좀 보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그 한국당 중진회의들 하자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중진이 난데 내가 누구하고 회의하냐 해서 어젠가 보니까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하고 했는데 중진들이 말을 못했더라고요. 그냥 홍준표 눈치 슬슬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은 보수 대화합이나 정계 개편이나 어떤 식으로든지 움직임은 홍준표 대표가 아웃된 이유를 상정하는 건데 그 자리를 이제 바미당의 안철수, 유승민 이분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쉽게 될까요? 또 홍준표 대표가 아웃돼서 꼭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선거에서 의외로 선전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당이 한다고 하면은 그 압력이 있죠. 당선된 우리도 한국당과 함께 하겠다 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도 또 끌어들여 가지고 그 안에서 싸워가야겠다 하는 전략의 수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복잡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는 하여튼 뭔가 대파란 혹은 뭐 대정계 개편이 일기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 네, 큰 신호판이 생길 것 같아요. 큰 판이 생길 것이다. 예. 대선 때보다 더 큰 판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완전. 그래도 대선이 더 크죠. 이 박주현, 이상동, 장전숙 세 분 출당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출당이 아예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분? 지금 현재는 좀 난감합니다. 네. 유승민 대표도 입장을 바꾼 것 같고. 박주선 공동대표도 비례대표 정의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고 또 그 전에는 꼭 해줘야 한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특히 정치인이 한번 말을 뱉으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또 화장실 다녀와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좀 출동을 안 하는 안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분은 바미당 소속이지만 지금은 다 민평당 쪽에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도 사실은 교섭단체를 등록할 때 같은 당 의원이더라도 서명 날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서명 날인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를 직접 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3번 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명 날인 하지 말라 안 했는데 그 국회법 해설서에 서명 날인 하지 않더라도 같은 당 소속이면 교섭단체로 본다 해서 바미당 국회의원은 30명이다 하고 사무처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국회법을 편의적으로 해설해서 사무처의 해설서이지 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도 한번 신청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 제소도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적은 거기지만 교섭단체로 포함돼서 같이 움직이지는 않겠다. 그렇죠. 예. 처음 듣는 일입니다. 처음 듣는 일. 그리고 본인은 출마하십니까? 본인이 누구예요? 대표님이요. 저요? 예.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아직도 안 하셨어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고, 예. 제가 작년 7, 8월부터 전라남북도, 광주, 예. 특히 전남을 샅샅이 돌아다녔지만은 여러 가지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 정치적 상황이나 제 주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남지사를 출마하겠다라는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한다 안 한다 얘기는 하지 못하고 예. 그냥 좀 고민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미당과 자유당처럼 민주당하고 전남지사를 예를 들어서 딜을 한다든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전남지사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만약에 바미당과 예. 한국당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 민평당과 민주당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책임 있는 지도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 그 의원들 간에 예. 335 그런 의견을 나누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쪽에서 저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예. 예. 뭐 저쪽에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만약 문제의 관건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아니에요? 예. 또 인천시장까지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항상 우리는 서울시장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지 않잖아요. 예. 눈이 와도 서울에 눈이 와야 문제가 되는 거지 지방에 눈이 오면은 그냥 9시 뉴스도 한번 말하고 지나가요. 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문제인데 서울시장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나 우리 진보 개혁 세력에서 분열이 돼 있고 예. 또 저 보수 세력에서는 뭉쳐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긴 근데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다당제하고도 맞지 않는 거죠. 이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미당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주적 발언이 아픈 게 아니고 예.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왔던 다당제를 또 주장해왔던 한국당하고는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청산의 대상이고 극복의 대상이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단일화 소리가 나오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그 말을 앞으로 못하게 하려고 저를 고발을 했지만은 저는 계속합니다. 아프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예. 저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나는 안철수라는 사람을 내 머릿속에서 지었다. 거의 요즘 안 하지 않았어요. 팩트가 나오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나의 충고가 필요하구나. 그래 충고를 해줘야죠.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하면 뭐예요? 안철수 하면 했는데. 뭐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이거 말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 있으십니까? 안 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구단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리얼미터 권수정 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 지지율, 올림픽 끝나가면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이라든지 GM이 철수 위협을 계속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보합세 아니면 떨어지리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요. 제가 숫자부터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3.1%포인트 상승한 66.2% 나왔고요. 네. 부정평가는 20.6%포인트 하락한 28.9%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주 만에 50%대를 회복했습니다. 상당폭 올랐는데요. 4.6%포인트 상승한 50.5%. 반면 야사당은 일제히 나란히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이 한 주 만에 20%선 아래로 하락을 해서 1.8%포인트 하락한 19%. 바른미래당이 창당 한 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지역과 개청에서 하락했는데요. 주중 집계로는 3.1%포인트 하락을 해서 7.4%가 나왔습니다. 이건 많이 떨어졌네요. 예, 특히 21일에는, 그러니까 어제죠. 일간 집계로 6.5%가 나왔고요. 정의당이 4.9%, 민주평화당이 0.5%포인트 하락한 2.9%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65% 넘은 게 좀 오랜만 아닙니까, 이게? 네, 5주 만이죠. 지난 3주 동안 63%대, 그러니까 60%대 초중반에서 계속 3주 동안 이어졌는데요. 평양, 평창 나올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 이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설 연휴를 지나고, 그리고 올림픽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금메달. 그러니까 대통령이 금메달 딴 거 아닌데. 예, 영향이 있을 거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일반, 예. 그건 좀 웃기긴 합니다, 항상. 네. 이게 뭐 역대 항상 그렇긴 했어요. 대통령이 딴 게 아닌데. 네네. 월드컵 경기 이기면 지지율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올림픽 효과라는 것이 여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B 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네. 그때 무려 8월 2주차 리얼미터 기준으로 6.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쇠고기 파동 오히려 상당히 많이 5월 그렇게 치면은 많이 오른 것도 아니네요. 네. 그 DJ 같은 경우도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예. 뭐 아들 문제라든지 상당 부분도 그때 겹쳐 있었는데 또 상당폭 상승을 했었고요. 그 대부분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고 축전 날리고 뭐 이렇게 접촉을 하는 나라가 잘 되는 기분이 드는 거죠. 뭐 국가에 대한 자긍심, 애국심 이런 부분들이 국정에 대한 어떤 호의성 그런 부분들이 상승되는 부분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뭐 대통령 지지율 70%를 계속 유지했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60% 초중반이었다가 오랜만에 60% 중반으로. 네, 리얼미터가 좀 박합니다. 박한데 66%로 60% 중반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서 크게 눈이 안 띌 만큼 넉넉하지만 여기는 좀만 떨어지면 한 자릿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이 창당의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이른바 잠재정당 지지율이라고 해서 한 4, 5주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 선을 유지를 했고 또 10% 초중반에 나왔었는데요. 지난주 창당한 당일 당의 주 같은 경우도 10% 초반에 나왔는데 설 연휴 지나는 과정 속에서 7.4%가 나왔습니다. 상당폭 떨어진 거고요.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창당 컨벤션 효과가 아주 오래전부터 창당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갈등 그런 부분들이 증폭되는 과정 속에서 시너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중 통계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저는 어제예요, 어제. 항상. 수요일 네. 기준으로는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이 전반적으로 일간 기준으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기준은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통합하기 전에 각 당의 지지율. 맞습니다. 통합이 국민의당이라든지 바른정당에 좀 잘 나올 때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고. 네네. 당황스럽겠네요, 바른미래당은. 너무 빨리 떨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넘어가기 전에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의 호남 지지율 어떻습니까? 호남만 따로. 여기는 이제 호남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서로 경쟁 정당이다 보니 호남 쪽에서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4.9%가 나왔고요. 호남에서요?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이 7.6%가 나왔습니다. 호남에서는 뒤집어져 있네요. 둘 다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워낙 지지율이 낮은 속에서의 그 폭도를 보면 상당폭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고요. 광주 전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설 연휴 지나면서 민주당으로 결집이 상당히 좀 지속되고 있다. 66%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적어도 호남에서 민주평화당과 경쟁한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아무래도 추세가 나쁘네요. 예, 아마 계속 가는 과정 속에서 좀 이러한 지지율 양상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조사 기간은요? 예. 이번 준중은 TBS 의뢰로 이번 주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도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수출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7%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것마저 알려주마는 이제 GM 정부 지원이네요. 예.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거 이제 듣기 전에 원래 이런 건 보수가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자유한국당이 좀 잘못 잡았어요. 네. 이 통상이나 또는 그 외국계 기업들이 뭔가 요구할 때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네. GM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그 보수 정치인들을 기반한 일반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시민들은 이거 싫어해요. 네. 오히려 그 지원을 절대 하지 말라는 쪽이 보수가 더 많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게 미국이라는 생각에 예. 한미동맹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있는데 네. 본인들이 기반한 그 지지층의 정서는 안 그래요. 그거 돈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쓸데없는 돈 쓰는 거 아니야. 예. 요즘 정말로 모든 사설이라든지 언론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도 이제 대량 실업 위기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그냥 주는 거 싫어해요. 예, 특히 이제 복지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퍼주기라든지 국가 세금 이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그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도 저도 궁금을 했는데요. 네. GM이 세금과 한면과 함께 공적 자금을 네. 이제 지원을 사실상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왔죠. 그래서 선택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지원하자. 이건 뭐 낮을 예, 것이고. 두 번째로는 GM이 그 타당한 그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에만 네. 조건부로 지원하자. 이게 현재의 정부 입장입니다. 타당한지 보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외국계 기업이기도 하고 국민 세금 퍼주기다. 무조건 안 된다. 예, 또 상당한 그 규모가 기업한테 지원하는 규모가 뭐 20억 원이 아니라 거의 조 단위이기 때문에 조단위를 요구하고 있죠. 지금. 예, 네. 그래서 지원 반대 이렇게 물었는데 조건부 지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GM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에만 지원을 하자가 55.5%가 나왔고요. 조건 없이 지원은 정말로 적게 나왔습니다. 6.4%에 불과했고요. 지원 반대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29.8%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지역과 연령 그리고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해서 모든 지지층 무당층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진보층 중도층 이쪽에서 조건부 지원 의견이 대다수이거나 우세를 했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당 지지층이라든지 보수층에서만 지원 반대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분들의 성향이 네. 아니 그거 외국계 기업에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퍼주기 아니야. 이거 네.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보수층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 자체를 좁게 잡고 있고 또 여기서는 그 사실상 좀 군산공장 호남 쪽의 부분들 타격이 직접적으로 가리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론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량 실업 문제에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다. 국민들도. 저는 정부가 GM 문제에 대해서 네. 단호하게 나가도 된다고 봅니다. 네. 여론이 결코 지방선거가 앞에 있지만 불리하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GM이 지금 제시한 방안들이 그렇게 무슨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또 것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라든지 영국, 영국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이렇게 치고 빠지기가 이렇게 누적되어 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도 상당히 나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정부가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안.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밑에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한번 시켜봤어요. GM 관련 문자 많이 옵니다. 예, 화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지방선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지원해주면 2년 후 총선 때 또 협박할 겁니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단호하게 나가야 된다. 예. 오로지 정치적 관점 말고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이 사안을 풀어야 된다. 장사의 관점에서만. 돈 주면 또 갑니다. 자.
자, 남과 여 코너에 대한 문자도 좀 많이 나왔네요. 예. 공장장 코 고는 소리도 들린다는. 코를 골진 않았지만 하도 말을 안 하니까 그런 문자도 왔고요. 지금 현재 KBS에서 안윤상 씨가 같은 시간대에 공장장 성대모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럴 수가. 제 알람은 뉴스공장입니다. 공개방송 계획 없으세요? 벌써 2번이나 했습니다. 2번이나 했고, 뭐 특별한 계기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생기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분 넘습니다, 시간이. 아이, 무슨 10분도. 초 단위로, 요새 뭐 올림픽 하더니 막 초 단위로. 간만입니다, 10분 넘는데. 이제 정책 공부도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 겨울에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택 정책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택 문제 뭐 운운하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뭐 얼마큼 많이 지어야 되느냐, 주택 보급률의 문제냐, 뭐 재건축 언제 할 거냐, 집값은 오르느냐, 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주로 빠져 있던 게 사실 임대주택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임대주택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자기 주택 보유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50? 절반 정도 넘죠. 조금 넘습니다. 57%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자기 집에 안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새는 굉장히 이게 모빌리티가 이동성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임대주택. 여기 거기에 포함하는 거는 김원영 공장장님처럼 이제 본인이 별로 주택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 거 가지고 있으면 귀찮다 이런 사람들도 그냥 있지만 제가 살 곳 한 곳에 관심이 있는 거지. 네. 거기 시세도 관심 없고. 시세는 관심이 좀 있어야지. 왜냐하면 일단 시세에 따라서 이제 전세값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만약에 그 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익을 남기거나 또는 뭐 빨리 팔아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뭐 더 이 부동산 장사를 해서 더 큰 데로 가야지 이런 인식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왜 그래요, 근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잘 벌어서. 돈이 있을 때도 돈이 없을 때도 그냥 내가 살 곳이 있으면 됐지. 아니 부동산에서 제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한 일종의 윤리 의식?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못 가요? 참 궁금하네요. 아니 그게 이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네. 거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는 그 의식 자체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네. 그 골치 아프게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있나. 골치 아프게. 그럼 내가 사는 곳이 마련됐으면 됐지 뭐.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50% 솔직히는 50% 이상이 임대주택에 살 겁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공장장 마음대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내가 살 곳만 있고 그러면 더 너무 오르지만 않고, 그리고 내가 좀 살고 싶을 때까지 살게만 되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새 얘기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뭐 렌트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아파트나 이런 시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글쎄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이 사실은 이제는 굉장히 사는 거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일 사실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근데 정말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배우면서 제가 한심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뭐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택 건설만 했거든요. 근데 주택 건설을 왜 했겠습니까? 왜 했겠습니까? 그때는 모자라서 했겠다는 거는 적이고 그거 해야 삥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화가 그 관점에서 말하면 그 말이 정답이죠. 맨날 하는 건 뭐냐면은 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시절에 했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거기에서 뭔가가 수익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은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지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글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잘못 끼운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공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택 복지나 주택 우리의 삶의 질을 얼마나 올리느냐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장사를 되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팔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에너지들이 분양주택으로 한 겁니다. 건설 경기 얘기하고. 건설 경기하고 주택 산업 건설 산업 얘기하고. 맞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그 집에서 살 것인가 이런 얘기 한지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냐면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촉진법이 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건 그것보다도 10년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법을 만든 거는 2003년 DJ 정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서 겨우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만든다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서. 이제 이게 어느 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요. 가령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영국은 45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가장 많이 투여한 데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하도 많이 지어서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처 시절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이요. 그러니까 공공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50% 이상이 사는데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직도 두 자릿수가 안 됩니다. 두 자리가 10%도 안 돼요? 두 자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한 공공임대가 15% 정도가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저소득층도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보통의 이론인데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지는 좀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한 100만이었다. 요새 한 200만 정도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라고 하고 왜 이렇게 비율은 줄어드느냐 하고 보니까 우리는요. 임대주택이 다 분양 대비 임대주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0년 하다가 분양하고 길어봤자 30년 하다가 분양으로 바꾸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른바 영구 임대주택이라는 그러니까 항상 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숫자가 하나도 안 늘어요. 그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파트에 살거나 집을 내가 들어가 살고 있으면 되지 하고 관심을 끈지 잠깐 생각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때까지 우리 문화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고 경제적 가치로 보고 그래서 시세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야 자기 삶이 성공하는 것처럼 광고도 엄청나게 때리죠. 수십 년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세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내가 사는 곳 또는 내가 평생 삶을 이루는 곳 그런 공간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고 내 신분하고 연결되고 내 재산하고 연결되니까 임대하면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바꾸려고 그러면은. 문화의 문제, 문화. 그러니까 공공임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죽을 때 집 다 뽀개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관에 넣고 가는 것도 거기에 아닌데. 묶여가지고. 잘 살지도 못하고 맨날 이자 내느라고 바쁘고, 이것도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의 임대가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살고 싶은 때 살고 싶은 만큼 살고, 너무 오르는 걱정하지 마. 요거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에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하면은, 이제 김현미 장관도 나중에 얘기 듣고 그럴 텐데, 김현미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그쪽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은 그렇게 용감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있는 이 관념이 워낙 크고. 그러니까 그건 전 국민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바꿔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뜻도 이게 뭔가 왜곡이 돼 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떠들죠. 절반 이상이 임대에 사는데 임대에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져야 된다. 뭐 어떻습니까 그게. 그리고 그저 말이죠. 그리고 그거 가꾸고 살고 그다음에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고 괜히 이 부동산 머리에 이고 등에 짐지고 살 필요 없다. 이런 점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좀 바꿔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말씀하셨다시피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지금 50년, 60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라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를 뉴스공장에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집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건데 그런 문화는 없고 다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말이죠. 똑같은 박스 안에 살면서 시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시세 생각만. 맨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처음에 분양 이걸 잘 잡지?
그리고 조금 한 5, 6년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 팔고 나가는 게 지금 이로운 거 아니야? 맨날 그 걱정해요. 아니, 그러니까 집을 사서 맨날 그 걱정만 다음에 하다가 언제 팔까 생각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글쎄 말이죠. 그래서 저의 꿈 중에 하나는 이 등산이나 우리 여성 주부들 모여서 모일 때 집 언제 팔고 언제 사지 이 좀 주제가 좀 안 나오는 사회에서 살고 싶으려면 우리가 임대주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어야 된다. 아니, 물론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고 그것을 경제적 가치로 볼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죠. 네. 아니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전 국민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의 집에 사는 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뭐랄까요, 비즈니스 모델처럼 집이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예, 비즈니스 모델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집을 생각할 때면 스트레스부터 받는 거예요. 맞아요. 즐거움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네덜란드 얘기도 해드리고 그럴 텐데 네덜란드 같은 데가 보통 이렇게 자기 집 가시는 거에 비해서는 민간 임대에 사는 거를 아주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정책을 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되면 집이 참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좀 가는 방향으로 해보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조금 그 점에서 조금 더 건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화적인 인식을 바꾸는 거라서 예. 쉽지는 않지만 시작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뉴스공장에서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자, 웬일입니까? 지금 왜? 5초 남았는데 5초 남았는데 여유 있게 우리는 오늘은 뭘 할까요?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